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경험을 한 40세의 여성입니다. 첫사랑은 실패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제 경우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인생이 꼬이려고 작정을 했던 건지 대학에 들어가서 첫눈에 반한 과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열렬한 사랑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린 거죠. 남편은 한 번도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을 팔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본색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인연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3년 뒤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고 제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온 악마도 전처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일단 남편을 처음 만난 시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과대표를 맡고 있던 선배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 선배에게 꽂힌 뒤로 다른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배만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여러 번 마주치고 말았죠.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선배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혜야, 안녕? 오늘 날씨 참 좋다. 점심은 먹었어? 네, 방금 학식 먹었어요. 그럼 소화도 시킬 겸 산책로 따라서 걸을까? 처음에는 저한테 관심이 생기신 건가 했는데 후배들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물론 저는 속으로만 선배를 좋아하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마주친 선배가 제게 산책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본관 뒤쪽으로 난 숲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었어요. 선배랑 같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걷고만 있다가 선배가 지루했는지 갑자기 손목시계를 쳐다보았어요. 미혜야, 난 수업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같이 걸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았어. 오후에 시간 되면 과방으로 와. 선배는 다음 강의가 있는 건물 앞에 오자 미련 없이 가버렸죠. 잠시 동안이었지만 선배가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말동무가 필요했던 건데 말이죠. 그 후에도 거의 매일 선배와 마주쳤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와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진행된 과 행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선배와 저, 그리고 저희 과에서 주당으로 통하는 언니만 남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선배가 1차만 마시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자. 이제 늦었으니까 다들 집에 가야지. 과대표인 선배가 자리를 마치려고 하자 주당으로 유명한 진상 언니가 발끈하더군요. 뭐? 이제 시작인데 벌써 간다고? 분위기 흐트리지 말고 그냥 있어. 우리 이쁜 후배들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갈 건 아니지? 술 기운이 오른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선후배들을 붙잡고 2차를 가자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 언니의 고약한 술버릇을 알고 있어서 모두 다 피하기 바빠 보였죠. 언니는 맨정신일 때는 세상 착하고 얌전한 여자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확 달라져서 말이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자기 기분에 조금만 거슬려도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주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 전부 가라고 해. 난 우리 미혜랑 성우만 있으면 돼. 언니가 술집 앞에 서 있던 저와 선배 사이로 들어와 도망가지 못하게 팔짱을 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술집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죠. 저와 선배는 난처했지만 이미 취해버린 언니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도망갔다가는 그 언니가 술집에 들어누울 게 분명했거든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단 셋이서 2차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이 터지고 말았죠. 마구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언니가 옆자리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버렸습니다. 저기 테이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식당 전세 냈어요? 조용히 좀 해요! 술 기운이 올라 목소리가 커진 언니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옆자리 학생 중 하나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술이 만땅 취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언니가 아니었죠. 언니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뭐?
시끄러워? 네가 더 시끄러워. 그리고 너 몇 학번이야? 어린 놈이 어디 선배한테 대들어? 야, 술 먹었으면 곱게 처먹어. 어디서 지랄이야? 언니가 옆 테이블과 말다툼을 하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언니를 말렸고 선배는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죠. 그리고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는 언니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야, 이거 놔. 저 자식들 버릇을 고쳐주겠어. 과 선배는 더 이상 술을 먹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언니네 집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미혜야, 너 민정이 집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앞장서, 얼른. 데려다가 눕혀야겠다. 아, 네, 이쪽이에요. 저는 언니랑 친해서 어디서 자취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언니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언니를 집에 눕히고 나오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더군요. 당연히 그 시간엔 버스도 다니지 않았고 더군다나 언니가 살고 있는 곳은 골목 안쪽 후미진 곳이라 택시도 잘 다니지 않았어요. 솔직히 학생이라 택시비도 없어서 집에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죠. 이걸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선배와 같이 있고 싶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선배, 그냥 여기서 자고 갈래요? 뭐? 그래도 돼? 언니 집에서 자주 잔 적이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언니가 자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잤다고 하면 돼요. 선배가 안 된다고 말할까봐 얼른 북박이장에서 이불을 꺼냈어요. 제가 재빠르게 이불을 펼쳐서 선배한테 씻고 오라고 했죠. 선배도 싫은 눈치는 아니었어요. 알겠다면서 욕실에 들어가서 졸졸졸 물소리를 내는데 뭔가 기분이 야릇해지더라고요. 미쳤나봐. 괜히 자고 가자고 했나? 선배가 씻는 동안 혼잣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불 속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술에 너무 취해 후회할 짓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그때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선배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나 다 씻었어. 미혜, 너도 씻어. 그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얼굴이 빨개진 게 들킬까봐 후다닥 욕실로 뛰어들어가서 얼른 세수부터 했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이 순간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속으로 최미애, 너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자책하다가 부끄러워서 차마 못 나가고 있는데 선배가 언제 나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가긴 했는데 선배가 누워서 옆을 탁탁 치더니 누우라고 했어요. 언니네 집이 원룸이라 어찌나 좁던지 선배랑 딱 붙어서 자야 했죠. 게다가 저도 아직 술 기운이 남아있었고 선배도 졸리다고 하더군요. 선배, 졸리면 얼른 자요. 제가 자라고 하는데 선배가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대더군요. 깜짝 놀라서 숨을 멈추고 있는데 선배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아무한테나 같이 자자고 하면 안 돼. 네? 위험하잖아. 선배는 괜찮아요. 정말? 선배가 천천히 다가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자는 언니가 깰까봐 둘이서 조용히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난 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넌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저도 그랬는데 나는 너한테 관심 많아. 장난으로 입맞춘 거 아니고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날 새벽 선배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캠퍼스 커플이 된 저희들은 3년 동안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녔어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죠.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지만 졸업 후가 문제였어요. 졸업한 후에는 제가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지만 오빠는 아니었거든요. 취직과 동시에 저는 취준생인 선배를 열심히 뒷바라지했습니다. 데이트를 해도 제가 거의 다 계산했고 동거를 하면서 공부에 필요한 책부터 사소한 생필품들까지 제 돈으로 사놓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2년 동안 취업 한 번 못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기소침해진 선배 앞에서 티를 낼 순 없었죠. 오빠, 기운 내. 돈 잘 버는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번에 면접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다며. 열심히 다시 해보자. 고마워, 미애야. 내가 이번 상반기에는 꼭 붙을 수 있을 거야. 선배는 연이은 실패에도 꿋꿋하게 다시 도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선배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귄 지 오래돼서 양가에 인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상견례라는 말만 안 붙였지 거의 결혼식을 앞둔 부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니들 말이다.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다. 시어머니께서도 불안하셨나 봐요. 선배가 계속 백수로 남을까봐 대기업에 다니는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아가, 아들은 아직 직장을 못 잡았지만 일단 너라도 좋은 자리 잡았으니까 얼른 결혼식 올리는 게 낫지 않겠니? 저도 그러고 싶지만 결혼은 오빠 직장 잡은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요즘 제대로 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 지금까지 몇 년을 미뤘는데 마냥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일단 식 올리고 같이 살아. 성우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생활비를 대주마. 시어머니는 더는 못 기다리니까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까지 나서서 동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죠. 사부인 말씀이 맞다. 옆집 민수네는 면접만 11번 봤는데 결국 대기업 붙어서 연봉 5천은 받고 있다더라. 성우 이번에 아쉽게 떨어졌다며? 엄마가 봐도 내년에는 붙을 것 같더라. 친정엄마는 성우 씨를 엄청난 천재로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거의 친구처럼 붙어 다니면서 아들 칭찬을 엄청 들었는지 그런 남자 없다면서 꽉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팔랑귀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실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친정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하소연했죠. 엄마, 갑자기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 딸이 아직 직장도 못 구한 남자한테 시집가라는 게 엄마가 할 소리야? 그러니까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정색을 하며 반응하는 거 있죠? 내가 그렇게 못 믿어? 나 이번엔 꼭 붙는다고. 너까지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 뚝뚝 떨어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대답을 못하니까 선배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한테 믿음을 줘야 하는데 취직도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뭐만 하면 자기가 하는 일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고 묻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헤어지자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이렇게 애매하게 있을 게 아닌 것 같아. 잠시 동안 따로 지내자. 아니다, 따로 지낼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헤어지자. 뭐?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요즘 날 피한다는 기분이 들어.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2년 넘게 백수로 지내면서 너한테 능력 없는 모습 보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넌 좋은 직장 구했으니까 너 혼자 살아. 기분 나빠한 게 아니야. 나는 오빠가 자리 잡은 다음에 결혼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서. 그니까 나는 너랑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내 주제에 무슨 대기업을 가겠다고. 취직을 오랫동안 못해서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연이은 면접 낙방에 저의 결혼 거절까지. 무너져가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마음이었고 오빠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아내로서 내조도 해주고 외조도 해주며 마음이 병들어간 오빠를 케어해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취업을 할 때까지 시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3개월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였을까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번에 연봉 올랐다며?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되겠지? 네? 제가 돈을 벌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희 미래 생각하면 돈을 모아야 해서요. 어머님도 오빠 취업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기는 하다만 둘 다 백수라면 모를까. 너 혼자 벌어도 충분히 생활이 되는데 굳이 나까지 나서서 도와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내세우면서 마음대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물론 당장 생활비는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전세로 바꾼 후에 돈을 모아 차차 내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 왜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냐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남편한테 생활비가 끊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어머님이 앞으로 생활비 지원 안 해주시겠대. 그래, 뭐 할 수 없지. 남편은 마치 남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굴더군요. 그래서 순간 열이 받아 남편이 싫어할 만한 말들을 내뱉고 말았어요.
당신이 취업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애 안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언제 취직할 줄 알고? 애를 보고 싶으면 서둘러서 취업하면 되잖아. 저는 애를 미끼로 남편에게 취업을 하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취직 준비는 하지도 않고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당구장이나 PC방을 들락거리더라고요. 3년을 백수로 지내면서 한가한 생활이 몸에 익어버린 것입니다. 당장 알바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저만 믿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매일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고 PC방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노닥거리는 거 다 알아. 공부해서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란 말이야. 당신 취업 준비하고 있기는 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매일 놀고 있는 꼴만 보는데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친구들 만나서 취업 정보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가지 긁지 마. 한 번만 더 스트레스 주면 집 나가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날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던 거죠.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어도 분수가 있지.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니? 마누라가 가장을 깔보고 업신여기니 집안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시어머니는 언제나 남편 말만 들었고 제가 말을 하면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깡통을 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욕심이 생겨서 신용카드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았던 거죠. 그 친구에게 추천받은 종목에 올인했는데 몇 개월 만에 계좌가 깡통이 되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깡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더군요. 이런 인생을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매달리는데 차마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꼭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말았죠. 괜찮아. 주식이란 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 지금은 바닥이라도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야. 증권사에서 주식을 전부 팔아버려서 내 계좌는 깡통이야. 뭐? 증권사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당신 주식에 손을 대? 그게 말이야. 선물 옵션을 했거든. 남편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선물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수금이 생기자 증권사가 약정대로 남편 계좌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깡통이 된 계좌는 정지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을 날려버린 거죠. 그제야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라는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주식으로 돈을 날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데?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던 거라고. 당신한테 눈치도 보여서 대박 한번 쳐보려고. 뭐, 대박? 그러다가 도박도 하겠다? 당신 이제부터 그 회사 지원하지 마. 대기업만 고집하니까 실패하는 거야. 중소기업이라도 우선 들어가라고. 나도 다 알아봤어. 웬만한 중소기업은 경력직을 원하지. 나 같은 초짜는 이력서도 안 받아줘. 나도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남편이 너라도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는데 분노에 찬 마음이 점점 진정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들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했을까.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화내봤자 1,000만 원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겨우 이성을 붙잡고 남편을 다독였어요. 여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1,000만 원은 수업비 냈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당신 탓해봤자 1,000만 원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응? 그러니까 그만 울어. 고마워 여보.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제부터는 정말 죽을 각오로 준비할 거야.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 남편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이제야 눈앞에 처해진 현실이 보였는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안 되겠어. 취업은 포기하고 막노동이라도 알아봐야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얼마가 됐든 간에 당신한테 맞는 일자리 찾아보자.
남편은 선배 소개로 물류센터에서 창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이 월급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여보, 당신 월급 안 받았어? 왜 몇 달이 지나도 들어오는 돈이 없지? 당연히 받았지. 근데 내가 쓸 데가 좀 있어서.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남편은 쓸 데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5개월 넘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서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속일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대출을 왜 받은 거야? 설마 또 주식에 손댔어? 그런 거 아니야. 친구놈이 하도 사정해서 명의를 빌려줬어. 뭐? 명의를 빌려줘? 남편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더군요.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길래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폐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정리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 쭉 숨기고 있었다고 해요. 은행에서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어 생활비도 주지 못했다고 하네요. 매달 월급 털어넣으면서 맞고 있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갚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풀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월급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 달까지 5천을 맞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5천만 원이라니 아무리 머리를 굴리며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넣어두고 있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거기에다 모아둔 돈을 보태서 남편이 저지른 사고를 뒷수습했어요. 정말 이혼하자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눈에 띄게 냉랭해지니까 남편이 불안해졌나 봅니다. 갑자기 애를 갖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점과 쥐꼬리 같은 월급을 믿고 덜컥 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빚 갚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애야. 당신 자리 잡으면 갖자고 했잖아. 당신 연봉이 제법 높잖아. 그러니까 애부터 만들자. 엄마도 손자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제대로 된 직장 가질 때까지는 애는 절대 안 돼. 애 만들고 싶으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남편이 시작한 창고 관리 일도 비정규직이었거든요. 제가 임시방편으로 들어간 일자리 아니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18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쥐어주고는 모든 걸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애는 가지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 그리고 시댁과 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애를 가지지 않는 저를 벌레 쳐다보듯이 했습니다. 네 나이 33이야. 지금 애를 가져도 노산인데 대체 언제까지 미룰 작정이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올해 안으로 애를 가지든지 아니면 이혼하고 갈라서. 마침내 시어머니가 제게 최후 통첩을 날리더군요. 괜히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기분 나빴죠.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나오는데도 남편이 말없이 동조하고 있는 게 더 어이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싶더군요. 남편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금전적인 문제는 모두 제게 의존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이 생겨도 시모가 빨리 갚으라고 독촉한 것도 생각나고 남편의 무능력함이 지긋지긋해져서 결국 5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달이 건너면 돌싱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이혼이 별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동안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라도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래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이혼의 후유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10년 동안 한 종목을 꾸준히 사들인 아버지가 초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아버지가 투자한 회사는 별 볼 일 없는 삼류제약회사였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런 허접한 회사에 투자를 하냐고 말렸지만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인기 있는 종목은 워낙 비싸잖아. 이 회사는 싸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없어. 아버지는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종목을 사모으셨고 딱 10년 만에 그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2달 만에 15배나 올라버렸죠. 아버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지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저만 알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낸 수익을 제게 주셨어요. 무려 5억이나 주신 거죠. 내가 이 나이에 돈 쓸 데가 어디 있겠냐. 네가 가지고 있다가 욕이 나게 쓰거라. 저 역시 급하게 돈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통장에 묻어놓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식 성공으로 제가 횡재를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접근해오는 남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모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느껴져서 그런 속물 같은 남자들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직장과 집만 오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2년 넘게 하다가 재미 붙일 만한 취미 생활을 찾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자전거 동호회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자전거 동호회 후기도 보고 메신저로 동호회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해보니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며 내기를 했던 날들이 생각나서 기분이 설렜죠. 이거라면 어렸을 때처럼 추억도 쌓고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서 고민하지 않고 산악자전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길로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이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연령층도 아주 다양해서 70대를 넘기신 분이 있는가 하면 대학 졸업을 앞둔 20대도 있었죠. 그렇지만 세대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전에는 외롭고 무료하게 보내야 하는 주말이 싫었는데 이제는 어서 주말이 와서 회원들과 같이 하이킹을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벤처 사업을 하고 있다는 35의 연하남이었어요. 성격도 활발하고 싹싹하니 말도 잘 붙이는 게 주말마다 모임에 나타나서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누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철아 안녕. 직장인이 별거 있겠어. 죽어라 일만 했지. 어쩐지 저번 주에 안 나왔더라. 요즘 많이 피곤해요? 민철이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녔어요. 모임을 마치고 회식을 할 때도 제 옆자리는 늘 민철이 차지였죠. 나중에는 민철이가 주중에도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누나, 오늘 시간 어때요? 괜찮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내가 쏠게요. 근데 오늘은 마감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8시 넘어야 퇴근할 것 같아. 난 괜찮아요. 제가 누나 회사에 데리러 갈게요. 민철이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연락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자고 했어요. 민철이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제 회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민철이가 저를 이성으로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철이한테 왜 여자친구가 없냐고 물었거든요. 민철아, 넌 왜 사귀는 여자가 없어? 빨리 결혼해야지. 얼마 전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는데 쑥스러워서 고백을 못하고 있어. 누나도 아는 사람이야. 그래? 누군데? 우리 동호회 사람이야?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게 누구냐면 우리 동호회 사람이고 최미혜라는 여자야. 뭐라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전 그만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민철이가 저를 웃기려고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철이가 정색을 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정말이야. 누나랑 같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너무 편하고 좋아. 나는 누나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민철이가 3년 전에 사귀던 여성에게 차이고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만난 뒤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니 뭐만 하면 제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누나가 뭐하고 있나 궁금하고 이번 주말에는 누나랑 어디 갈까 고민하는데 누나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한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 민철아, 연애나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친누나처럼 편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우리 사이는 딱 거기까지야. 아니야 누나, 제발 거절하지 말고 나랑 몇 번만 만나보면 안 돼?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자는 건데 뭐 어때? 내가 이혼녀라도? 그래도 괜찮아?
저는 민철이가 깜짝 놀라 아연실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혼녀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제의 순간이 찾아오면 저 사람의 이혼 사유가 뭐였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민철이가 제 손을 잡고 누나가 2번, 3번 이혼했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쁜 것보다 실연의 상처 때문에 민철이가 저한테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건이 좋은 다른 여성을 찾아보라고 타일렀지만 민철이는 눈에 뭐가 쓰인 사람처럼 제게 집착했죠. 결국 민철이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지만 동호회 멤버들도 저희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연락을 피하니까 민철이가 저랑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말하고 다닌 거죠. 다른 남자들이 호감 표시를 할까봐 미리 손을 쓴 것 같았어요. 결국 다른 동호회 멤버들이 불편하다는 컴플레인을 걸었나 봐요. 갑자기 회장이 일 끝나고 보자고 하더니 카페에 절 앉혀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미애야, 민철이가 저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진지하게 만나봐. 연하면 좋은 거 아니니? 나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낼름 물어버리겠다. 왜요? 동호회 사람들이 저한테 말 걸 때마다 민철이가 분위기 망쳐서 그렇죠. 아니, 굳이 그런 건 아닌데 내 눈엔 민철이가 괜찮아 보여서. 그게 민철이 걔가 돈도 많이 벌잖아. 걔가요? 너 몰랐어? 회장 언니는 민철이가 그 나이에 돈도 잘 벌고 연하라는 좋은 조건도 다 갖췄는데 왜 안 사귀냐고 부추기더라고요. 게다가 소문에 의하면 민철이가 강남에 집이 한 채 있고 모아둔 돈도 3억이 넘는다고 들었대요. 믿기지 않았지만 민철이가 다시 보이긴 하더군요. 그래서 몇 번 진지하게 만나볼까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가 수십 번의 데이트가 되었어요. 민철이가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 빼고는 진국이더군요. 늘 저를 위하고 생각해주는 게 보여서 계속 만나봐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덜컥 애가 생겨버렸습니다. 술을 먹고 잠자리를 갖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다행히 민철이가 기뻐하며 결혼하자는 프로포즈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남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민철이와 재혼한 뒤로 무능했던 전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말끔히 잊혀졌습니다. 민철이는 결혼 전보다 더 잘해주었고 아주 가정적이었거든요. 요리도 잘했던 남편은 주말이면 요리사를 자청하고 나서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제가 바보였을까요? 이번엔 재혼한 남편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비밀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남편이 어느 날 아주 기뻐하며 집으로 들어오더니 사업이 대박을 쳤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땡땡물산 알지? 내가 그 회사에 하청업체로 선정이 되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사업 시작하면서 그쪽 기획실에 있는 선배한테 줄을 대고 2년 넘게 작업 쳤거든. 이제 확실하게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남편은 국내 최고의 대기업인 땡땡물산과 하청 계약을 한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저도 날아갈 것처럼 기뻤죠. 게다가 남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성공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 회사가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할 거야. 그럼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게 될걸? 아주 잘된 일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하청 계약에 따라 납품을 하려면 당장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내가 사업상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은행 지원은 어려울 거야.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마련해 봐야지. 무슨 선배들을 찾아다녀. 내가 가진 돈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 얼마나 줄 수 있는데? 한 5억 정도면 될까? 그 정도면 착수금으로는 충분할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나를 살렸어. 저는 남편을 믿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5억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대박을 친 그 5억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라서 빌려준 건데 며칠 후에 남편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고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베란다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거기에 들려서는 안 되는 남자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넘게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죠. 민철이가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느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다급했는지 목소리가 아주 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리고 있었죠. 야, 언제까지 꾸물거릴 거야? 돈은 뽑아냈으니 빨리 튀어야지. 알고 있어, 형.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가 아예 튀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3억 다시 모아서 누나한테 돌려주면 누나도 용서해 줄 거야. 야, 네가 3억을 어떻게 모으냐? 이러다가 그년이 네가 사업 말아먹고 돈 한 푼 없는 알거지란 거 알면 우린 싹 다 망한다고. 민철이가 전 남편과 무슨 전화 통화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 통화를 엿들어도 둘은 분명히 아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둘의 관계와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훔쳐듣다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둘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연하 남편이 하던 사업은 결혼 전에 이미 망해서 3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죠. 그래놓고 저한테는 출근하는 척 PC방과 당구장을 오가던 민철이를 전 남편이 발견한 거죠. 저와 이혼한 뒤로 전 남편은 창고 관리 일을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전 남편이 저를 만나 다시 합치자고 꼬드기려다가 사업 망하고 신선 노름하고 있던 민철이를 꼬드겨 제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죠. 그리고 민철이는 바보같이 전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준 돈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전화통화를 듣고 일단 모른 척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자 다음날 민철이가 지방 출장 자리가 잡혔다며 저에게 외박 통보를 날렸습니다. 여보, 대전으로 일주일 정도 출장 갔다 와야 돼. 갑자기 잡힌 스케줄이라 나도 정신없는데 얼른 다녀와도 괜찮은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망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출장을 핑계로 짐을 싸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죠. 물론 남편을 보낸 다음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철이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두 놈은 한국 땅을 벗어나기 전에 경찰에 잡혀서 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되었죠. 다행히 민철이가 가져간 돈은 아직 쓰지 않아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막 1살이 된 아이와 함께 현 남편과 전 남편의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들을 법원에서 보게 되니까 인생이 더덥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돈에 미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 이하의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